네, 아마 오전 세션이 조금 길어가지고 오후 세션이 점심 식사를 하시느라고 조금 일단 하겠습니다만은 오후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세션은 아마 분과별로 좀 나눠서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 분과는 제1분과 미래 농촌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라는 결이 좀 다릅니다만 농업하고는 다른 농촌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오늘 핵심적인 어젠다를 다루게 됩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농촌 공간 재구조화법 도입. 그래가지고 아마 지난 2월 달에 법이 통과됐고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지금 농식품부에서 어떻게 보면 농촌 계획과 관련된 대전환의 새로운 서막을 알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발표고요. 두 번째는 미래의 농촌 공간. 어떻게 보면 농촌 공간 하면 최근에 미래와 관련돼서는 인구만 줄어들어서 어떻게 보면 인구를 늘릴 것인가 하는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오늘은 미래의 농촌 공간과 관련돼서 농촌다움, 또 농촌의 다른 면을 좀 부각시켜서 농촌의 어떻게 보면 인구뿐이 아니라 산업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를 육성시키는 그런 아주 의미를 담은 두 가지 발표입니다. 오늘 이번 세션은 농촌진흥청, 오늘 지금 홍 과장님 와 계십니다만은 농촌 중요한 세션을 농촌진흥청이 이렇게 좀 준비를 해서 해주시고, 또 이 자리에는 귀한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우리 김홍상 원장님 아까 오셨는데, 김홍상 원장님 저기 또 와 계시고 큰 박수를 해주시고, 또 농촌진흥 전 청장입니다. 김경규 청장님도 또 오셨습니다. 여기 또 이렇게 오셨고 훌륭한 분들이 죄송합니다. 전 보은군 스님 큰 박수로. 예. 우리 홍성경 과장님 하여튼 잘 준비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우리 농특위의 지금 국장님도 자리에 계시고 하기 때문에 지금 시간은 90분입니다. 그래서 3시, 저는 뭐 항상 모든 세션의 시간을 정확히 잘 지키기 때문에 발표자는 가능하면 25분을 초과하지 않고 발표를 해주시면 20분 정도에 맞추시고, 뭐 2, 3분 더 하겠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하시고, 그다음에 토론은 이제 오늘 미리 말씀드릴 것은 토론에 오늘 국회가 열리는 바람에 이상만 농촌정책국장이 참석을 부득이 못하셔서 오늘 발표도 하시는 정아름 과장님께서 발표와 토론을 같이 해주십니다. 미리 혹시 이상만 국장님 안 보이시네 뭐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셔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토론을 이어나가고 또 기회가 되면 플로어에서도 이렇게 질문도 받고 또 답도 하는, 그렇게 좀 딱딱하지 않고 재밌게, 여기 졸리는 시간이긴 하겠습니다만은 좀 재밌게 이렇게 제가 세션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발표는 정아름 농촌정책과장님이십니다. 행정고시 패스하시고 또 농식품부에서 농촌금융과장, 그리고 농업정책과장, 지금 또 농촌정책과장까지 맡아서 농식품부의 가장 핵심적인 과장을 좀 두루두루 섭렵하시고, 오늘 중요한 또 지난 8월에 아마 농촌정책과장을 이렇게 맡으셔가지고 중요한 미션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우리 정아름 과장 모셔서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농식품부 농촌정책과장 정아름입니다. 사실 뭐 여기 계신 분들이 뭐 저보다 더 반갑고 제가 이걸 발표하기 부담스러운 얼굴분
지금 많이 보이시는데 갑자기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 아시는 얘기 뭐 이런 거보다도 아마 이 법 생겼다는 얘기도 다 들으셨을 거고 법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거기 때문에 법 내용과 앞으로의 계획,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이런 거 중심으로 관심 있으실 내용 중심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 추진 배경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대안적 공간으로서 농촌에 대한 관심이 자꾸 증가하고는 있지만 농촌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제 농촌의 어떤 공간으로서의 매력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뭐 이렇게 난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방치되고 있는 문제. 그래서 농촌을 매력적인 공간으로서 재디자인 해보자 이런 이제 논의들이 굉장히 오래 전부터 사실 있었고 그러나 이제 이 공간 제도라는 거에 대해서 뭐 관계부처라든지 기존에 우리 국토에 대해서 세워져 있는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사실 논의만 많이 하다가 이제 이번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사실 이제 동력이 이제 부여가 되면서 이게 국정과제로 채택되고 동력 부여가 되면서 사실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올해 3월 28일 날 법이 최종적으로 제정됐고 내년 3월 달에 시행을 앞두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단계는 이제 하위 법령안을 만들고 있고요. 하위 법령안을 만들고 나면 이제 내년 3월 29일 시행이 되면서 기본 방침, 국가 전체적인 농촌이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이제 마스터 플랜으로서 정부 차원의 이제 기본 방침이라는 것이 준비돼야 되고 그 기본 방침 하에서 지자체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농촌 공간 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해야 된다. 그런 이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뒤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의 기본적인 의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뒤에 조금 세부적인 이제 내용, 구성 내용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법 도입의 첫 번째 의의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간 뭐 지금 이제 우리 농식품 관련해 가지고 종합적인 계획의 최상위에 있는 것이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농발 대책이죠. 그 농발 대책은 뭐 물론 농촌 파트도 포함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농업이라든지 농업을 기반으로 한 산업에 대한 사실 분야별 이제 대책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농촌 공간 계획이라는 것은 어쩐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공간, 지역 의 특성을 고려한 그 지역에 대한 공간에 대한 중장기 계획 체계를 도입했다. 그래서 사실 아까 저기 이제 자장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게 우리 관련 농업 농촌 관련 이제 정책의 어떤 하나의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가진 특성을 반영해서 그 지역을 어떻게 디자인하고 이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켜야겠다는 계획을 자체적으로 세우고 거기에 맞게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세팅이 이제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로 그렇게 전환을 했다라는 것이 이제 의의라고 볼 수 있겠고 특히 여기 밑에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 법의 처음에 취지이기도 한데 도시 공간은 아시는 것처럼 이제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굉장히 촘촘하게 사실은 이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뭐 등등등 해가지고 사실 어느 땅 한 평도 남지 않게 이 땅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고 뭐가 들어올 수 있고 뭐가 들어올 수 없고 그런데 사실 농촌이라는 공간은 그냥 이제 용도지역을 느슨하게 몇 가지 용도지역으로 해서 그냥 이제 이게 약간 그 도시의 어떤 예비적인 도시가 이제 넓어지고 하다 보면 약간 예비적인 공간으로서 개발 공간으로서 그 정도로만 관리가 되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나름의 이제 조닝 제도라고 저희는 이제 보는 농촌 특화지구 이런 이제 토지 이용 체계를 도입했고 거기에 따라서 자세히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농촌 공간의 그러니까 기능이라든지 이거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이 토지를 농촌의 토지를 이용하겠다라는 이제 조닝 제도를 도입했다. 이것이 이제 저희 제일 가장 큰 의의라고 보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제 공간에 대한 지역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라는 제도 자체를 도입했다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이렇게 체계를 좀 정리해봤습니다. 아시는 것 같게 상위에 이제 하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도시에 대한 이제 중앙부터 지역까지 이어지는 도시 지역의 그 공간에 대한 계획 체계라고 보실 수 있는데 그 밑에 이제 농촌에 대해서는 이것들이 이제 좀 부족하게 도시재생계획에서는 뭐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하지만 사실 군에 대해서는 거의 방치가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농촌 공간 대체로 뒤에서 보시겠지만 시군을 일단 포함하지만은 대체로 이제 군이 될 텐데 이 이제 농촌 지역에 대한 이제 저 중앙에서부터 시군까지의 계획을 이제 저희가 체계를 잡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중앙 단위에 있는 이 기본 방침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식품부에서 법이 시행되고 나면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전체 우리나라 모든 농촌에 대한 이제 마스터 플랜으로서의 기본 방침이 될 거고요. 10년 단위입니다. 요거 하에서 이제 시군별로 밑에 두 개의 계획은 시군별로 이뤄지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기본 계획 그리고 시행 계획 이렇게 이제 수립되는 플랜으로 이뤄질 계획입니다. 아까 좀 전에 이제 농촌 특화 지구라는 걸 도입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뒤에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 게 있겠지만은 지금 7개의 특화 지구로 저희가 이제 구성을 해놨습니다. 농촌의 지금 현재의 특성을 감안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감안해서 그 농촌의 공간을 그 공간이 가진 특성과 앞으로의 기능을 중심으로 그 기능을 바탕으로 이제 7개의 특화 지구를 이제 나눠놨는데 농촌 마을 보호 지구, 농업 유산 지구, 경간 농업 지구 밑에 보시면은 이건 좀 산업적인 측면인데 축산 지구, 농촌 산업 지구, 농촌 융복합 산업 지구, 재생에너지 지구 이렇게 7개의 특화 지구로 저희가 이렇게 조닝 제도를 도입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사실 이게 저희는 이걸 조닝 제도라고 하는데 조금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국토계획법이라든지 이런 걸 담당하는 쪽에서는 조닝 제도 너네 도입했다고 쓰지 마라. 조닝 제도라는 것은 제가 아까도 그 표현을 말씀을 드렸는데 땅이 어느 땅 한 평이 다 남지 않게 촘촘하게 다 이게 들어서는 것이 조닝 제도인 것이다. 이게 특화지구라는 것이 지금 의무적으로 이렇게 모든 공간에 대해서 모든 농촌 모든 시군에 대해서 사실 들어가는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조닝 제도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도 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간단히 여담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이 법 도입의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이 참여해서 지역에서 그야말로 자기들이 원하는 지역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농발 대책이라는 것을 수립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최상위 계획으로서 농발 대책을 수립하고 있지만 농발 대책은 사실 농식품부에서 농발 대책을 수립하고 나면 자 지자체도 이렇게 수립하십시오라고 지침이 나가고 그럼 지자체들이 각자 이제 농발 대책을 수립하고 이런 식인데 이제 이 공간 재구조화법에 따른 공간 계획은 시군이 도 단위도 아니고요. 시군이 자기들의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세우는 과정 그리고 그것들이 이행되기 위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협약을 맺고 이러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자기들의 협의체를 만들어서 뭐 특화지구 아까 이런 것들을 제안할 수도 있고 그런 이제 협약을 맺고 그것들이 이행되게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주도해서 그런 이행력을 구속하도록 자기들이 약속하고 이런 식으로 주민 참여형 계획 제도를 운영하게 는 것이 굉장히 이 법의 큰 의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주민 주도형으로 해서 지역 중심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농식품부는 그리고 농식품부가 넘어서 이제 저의 고민 중에 하나인데 말씀드리겠지만 농식품부가 넘어서서 이제 정부가 돼야 되겠지만 정부는 그렇게 세운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적인 지원 을 하는 체계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 법에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사실 이제 실무적인 고민은 조금 더 뒤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앞에 의의에서 사실 많이 말씀드린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 공간계획의 수립 흐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식품부가 기본 방침을 세우고 그러고 나면 사실 도의 역할은 별로 없습니다. 이 체계에서는 시군이 기본 계획을 세우고 시군이 시행계획을 세우고 그 시행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군과 농식품부가 협약을 맺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이런 협약 같은 거를 함에 있어서 이제 저희 농식품부한테 전달해주기 전에 이제 승인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고 지원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되어 있는데 계획을 수립하고 협약을 맺고 하는 주체로서의 도의 역할은 별로 없습니다. 이쪽에서는. 그래서 그런 걸 좀 특이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상향식 계획이다. 그리고 10년 단위 계획이다. 이런 것들이 있고 지금 법에서 이 계획을 세우기 전에 기초조사로서 굉장히 방대한 것들을 기본적으로 조사해서 계획을 잘 수립할 수 있도록 법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이제 기본 계획과 시행 계획을 시군이 세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세우는 대상은 지금 우리가 통상 말하는 이제 읍면 지역의 농촌이라고 말하는데 읍면을 포함하는 시군 그렇게 따지면 이제 지금 139개 시군이 되거든요. 그래서 139개 시군이 이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주체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농촌 특화지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개로 지금 이제 저희가 구분이 되어 있고 법에서 이 특화지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아까 보신 거에서 농촌 마을보호지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국토부랑 연결해서 국토부에 이제 추락지구 중에 한 유형으로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그걸 의지해가지고 약간의 어떤 행위 제한, 그러니까 여기 마을보호지구는 사람들이 살기 위한 공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관련 없는 시설들이 지금 자꾸 들어서는 이런 것들을 조금 제한하는 그런 식으로 국토부 법과 연계해서 지금 그런 제한하는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고 나면 사실 대부분의 지역들은 이제 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활성화 이런 것들과 연계된 지역들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은 저희가 진흥이라든지 뭐 특례라든지 뭐 지원사업 우선이라든지 그런 것들과 연계해가지고 그 지역을 운영해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실 이게 특화지구, 방금 제가 이 특화지구를 가지고 뭘 할 거냐, 그래서 마을보호지구는 약간 일종의 이제 행위 제한이라든지 이런 규제가 들어갈 것이고 나머지 지역은 이제 좀 지능이라든지 활성화라든지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이제 말을 하면서도 사실 저도 처음에 이걸 받고 이 특화지구를 지정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할 메리트가 있을까 지자체에서 그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저희 부 내에서도 벌써 이걸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런 공간을 그 공간의 특성에 맞게 용도를 부여하고 기능을 부여하고 그거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욕구가 되게 많았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는 게, 이 법을 담당하는 저희과도 모르는데 딴 파트에서 정책을 수립하면서 농촌공간계획법상에 무슨 지구에다가 이걸 우선적으로 하겠고 이런 계획들을 막 벌써 세우고 계시더라고요. 특히 뭐 제일 많이 접해보셨을 건데 이제 재생에너지 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재생에너지 지구에 뭐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이쪽 중심으로 뭐 영농경 태양광을 뭐 많이 이제 우선적으로 하겠다라든지 뭐 그런 계획들이 좀 더 구체화되어 있고, 다른 지역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도를 활용해가지고 정책을 좀 우선적으로 구상한다든지 그런 계획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생각보다는 이게 저도 궁금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제가 처음에 본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이제 활용도라든지 파급력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도 이거는 좀 기대가 되고 말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주민협정이라는 것을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의무는 아니고요. 지방에서 그런 이제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지역에서 필요하다고,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주민협정서를 작성하고 인가를 받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여기 밑에 보시면 주요 내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특화지구를 지정한다든지 이런 데 의견을 내고 제안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제도화가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농촌 협약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계획이 수립이 되고 나면 이제 그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사실은 이제 농식품부랑 지자체가 농촌 협약이라는 걸 맺는데 2020년부터 농촌 협약이라는 제도는 사실 지금 법에 근거 없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종의 어떤 사업 형태로 해가지고 농촌 협약이라는 거를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벌써 75개 시군에 대해서 체결이 아니라 75개 시군이 이제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몇 년째 이제 운영을 해보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법에 담겼고, 그리고 그 공간의 범위는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냥 시군 단위로 그냥 통으로 지금 이제 농촌 협약이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아까 조금 중요한 내용을 제가 생략한 것 같은데 기본 계획에서 중요하게 담겨야 될 내용이 아까 139개 시군 단위로 기본 계획을 세운다고 했는데, 그 기본 계획에서 중요하게 담겨야 되는 것이 그 지역의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저희가 뭐 중심지 기초 거점 뭐 해가지고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런 기존에 우리가 발전시켜 놨던 이제 생활 중심지라든지 교통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들을 감안을 해서 그 재생 활성화 지역 단위를 구분하게, 그렇게 기본 계획에 들어가야 될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이 재생 활성화 지역을 몇 개로 나누고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세부 시행 계획은 재생 활성화 지역 단위로 세워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재생 활성화 지역 단위로 농촌 협약이 체결될 거기 때문에 지금 협약과 사실 체결의 어떤 범위, 공간적 범위는 좀 달라질 텐데 어쨌든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뭐 확대 보완된 그런 농촌 협약이 이제 본격적으로 법에 의해서 체결되고 실행될 거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그 협약 체결된 바대로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가는데 지금 그리고 관련된 추진 체계는 뭐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사실 좀 말씀을 많이 나눠보고 싶은데 시간이 뭐 많이 주어지진 않아서 이따 좀 토론하면서 말씀을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크게 세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그야말로 공간, 지역을 대상으로 한 이제 계획이라는 제도를 저희가 도입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농식품부에서 가지고 있는 이제 많은 중장기 계획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게 이제 농발 대책, 농발 계획이고 그리고 나면 사실 우리가 농촌에 대해서 우리가 그간 한 20년 동안 굉장히 농촌을 대표하는 중장기 계획으로서 했던 알고 있습니다. 농촌 했던 삶의 질 계획이 또 있습니다. 이런 것들과 이 농촌 공간 계획과의 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지역에서도 관심이 많으시고 저희도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건 뭐 공감대를 형성을 한 건 아니지만 저희 이 농촌 공간 계획을 담당하는 저희의 입장은 사실 이게 이 공간 계획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그런 것들이 다 수렴되어야 하는 거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좀 이제 일단 농촌 공간 계획 지자체에서 수립해야 되는 농촌 공간 계획을 좀 수립을 하고 나서 그런 것들을 정비하는 작업이 그 다음에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이게 지역 주도에 지역에서 주도하는 자기들이 원하는 이 공간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재생시키고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이게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그러면 지역이 우리가 역량 이게 그런 계획을 잘 세울 정도의 지역이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이제 사실 핵심적인 건데 그거를 사실 좀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법에서 전문 지원 기관이라는 것을 지자체별로도 둘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도 좀 지원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충분할 것인가? 이게 그냥 사실 저희가 전문 지원 기관이라는 걸 지정을 하고 예산을 뭐 나눠주고 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그게 결국에는 이게 또 뭐 어디 뭐 소위 말하는 뭐 컨설팅 업체에 돈 나눠줘서 컨설팅 업체에서 나오는 용역 보고서 그냥 올려가지고 협약 예산 따고 하는 걸로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 그것이 기본적으로 두 번째 고민이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가 아까 그걸 그러면 이행하는 단계가 결국에 협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협약이 그러면은 지자체에서 세운 계획대로 물론 이제 충분히 지역에서 역량을 가지고 잘 세웠다는 게 또 전제가 돼야 되겠지만 그럼 그 계획대로 믿고 그러면 정부에서는 이제 구분 없이 그러면 그대로 통합 지원 300억이 지금 농촌 협약이 21개 사업 300억 정도 토탈해 보면은 그렇게 되는데 그 21개 사업이 구분 없이 저희가 통합 지침이라는 걸 수립하게 지금 근거는 두고 있는데 통합 지침에 의해서 그리고 그 300억이 그냥 자 계획대로 한번 다 해봐. 이렇게 지원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게 농촌 공간 재구조화 플러스 재생 활성화인데 재생 활성화를 위해서 사실 아주 많은 농식품부를 벗어난 수준의 사실은 여러 가지 정책들과 사업들과 타부처와 이런 것들이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과연 정말 그야말로 통합 지원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하고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단기에 뭐 법 시행까지 막 준비될 수 없더라도 차근차근 계속 확대 발전시켜야 될 과제들이 아닌가 본질적인 과제들이 아닌가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나중에 한 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하는 과장님께서 공간법과 관련된 배경이라든지 추진 경과, 법의 주요 내용 핵심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여기 농촌경제연구원 김홍상 원장님 와 계십니다만은 농촌경제연구원이 2020년부터 굉장히 중심을 들었고 오늘 아까 농촌계약은 아마 프랑스의 사례인데 농촌경제연구원이 아마 중요한 역할을 해서 법적인 것과 같이 됐고 또 아까 현장에서 법 시행돼서 하고 있다는 걸 저도 뭐 자세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 또 진행 과정에서 또 핵심 중점적으로 해야 될 몇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재미있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국토부에서 조닝이라는 용어를 잘 못 쓰게 한다고요. 그 나중에 우리 오늘 전문가들 우리 지역개발 학회장 나오신 교수님 참석하셨기 때문에 그게 좀 저도 맞는 건지
국토부에서는 농촌이라는 용어도 안 씁니다. 비도시라고 써요. 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OECD 회의를 가니까 루럴이를 안 써요. 그 사람들은 넌 어반이라는 용어를 써요. 왜 그럴까? 그래서 그 당시 제가 농촌경제연구, 저도 이제 OECD 회의 오래 다니면서 국토부의 그런 농촌에 대한 도시 중심적인 그런 마인드가 너무 뿌리 깊게 있는 거 아닌가 생각돼서 조닝도 저는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혹시 그 전문가님들 그런 거에 대한 코멘트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번째 발표는 굉장히 또 중요한 발표인데요.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농촌과 관련돼서 두 분의 오늘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분은 우리 첫 번째가 김상범 박사님. 김상범 박사님은 경희대학교에서 조경학 그리고 농촌 계획학 쪽으로 석박사를 하시고 재밌는 것은 일본 지바대에서 학사를 마치셨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 최고의 전문가시고 그래서 우리한테 더 시사하는 점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김상범 과장이 발표해 주시고 오늘 서울대에서는 손양훈 교수님은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계시고 마찬가지로 또 일본 통이십니다. 지금은 농업부 제가 참 발표 오기 전에 제 소개를 제대로 못했네요. 저는 지금 현재는 여기 자료에는 서울대 특임 교수로 되어 있는데 특임 교수는 다 끝났고요.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에서 지금 방문학자로 근무하고 있고 현재는 대통령 소속의 농촌 특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농촌 분과위원장 지금 맡고 있고 우리 손영은 교수님도 같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김상범 박사님께서 또 굉장히 의미 있는 주제에 대해서 특히 농촌 다움에 대한 특히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화면을 좀 띄우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청 김상범입니다. 저도 오늘 이 주제에 대한 발표를 이제 하게 됐을 때 저희 그 연구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해서 뭐 농촌 다음 포럼을 통해서도 많이 토론을 했고요. 개별적으로 가제별 토론이나 특히 이 발표 관련돼서는 공동 발표자인 손용훈 교수님하고 하루 왼종일 끝장 토론도 해가면서 이제 작성을 한 건데 아직까지는 농촌 공간에 대한 그 지금 전환이라든가 여러 가지 준비가 시작되는 여기 제목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도전 단계에 있어서 많은 그 시행착오하고 그다음에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개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걸 제가 발표해야 될지 하는 저도 조금 약간 고민이 많았었는데 저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또 지도해 주시고 같이 해 주셔가지고 용기 내서 한번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연구진은 농촌 공간에 대해서 작년부터 이제 연구를 시작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조그만한 성과들을 지금 이제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나 후년도에는 좀 더 적극적인 성과를 내려고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농촌의 공간을 얘기하려면 지금 현황에 대해서 좀 바르게 인식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농촌을 얘기할 때 인구 소멸이나 아니면은 그 과소화 등을 통해서 인구를 가지고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뭐 여러 언론이나 연구에서도 심각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는 좀 새로운 관점에서 내부적으로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 고령화에 따라서 농촌 지역의 생산 인구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 부양 인구가 도시보다는 농촌에 좀 과도적으로 많고요. 거기에 따라서 더 많은 수익이나 이런 걸 찾기 위해서 젊은이들이 도시로 떠나는 그런 게 또 가속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로 떠나는 이유가 과연 어떤 부분이 있는가 조금 더 면밀히 살펴봐야 된다는 그런 시사점을 저희가 한번 찾았었고요. 두 번째는 농촌 공간 관련돼 있는 TF
대책에서도 많이 논하고 있지만 농촌 지역의 경제 사회적인 서비스가 열악하기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주하는 분들이 많고요. 귀농 귀촌했다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농촌에 조금 더 그 특이하고 강점으로 볼 수 있는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안전이라든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번에 이 점수가 높은 부분은 정착에 성공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양호한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끌어가기 위한 노력을 어떤 걸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좀 따져봐야 될 예인 것 같습니다. 이 금전적인 투자로 인해서 극복할 수 있는가 하면 그 외에 기존에 있는 것들을 잘 가꾸고 그걸 부각함으로써 또 이룰 수 있는 환경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그 타 연구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농촌에 대한 유형화 부분을 다각도로 시행을 해봤습니다. 뭐 경제적인 요건도 해봤고요. 그다음에 토지 유형 부분도 해봤는데 그 인구 유형별로 한번 재미있게 한번 나눠봤습니다. 4분위 분류를 일단 해봤고 1000명 이하는 조금 요즘 소멸이라는 게 이슈이기 때문에 별도로 분류를 해서 5개 유형화를 해보고 그걸 GIS를 이용해서 지도로 조금 뽑아봤고요. 이거에 따라서 인근 도시 또는 대도시와의 접근성, 그러니까 거리를 가지고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근데 인구 규모하고 그 도시, 그다음에 지역의 유력한 어떤 중심되는 지역하고의 거리가 굉장히 상관성이 높았습니다. 그 손용훈 교수님 아마 연구 중에 도시로부터 농촌 지역의 스펙트럼처럼 거리하고 일정 간격으로 규모화가 나눠져 있다라는 연구가 있거든요. 그거랑 일치성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농촌에 어떤 그 정책이나 아니면 사업이 들어갈 때는 이런 거리나 아니면 지역적인 어떤 유형화에 따른 다른 정책이 조금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일본 그 국토성에서 2023년 보고에 그 그 기초생활 서비스 인구 규모와 기초생활 서비스의 폐업 관계를 분석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조금 발췌를 해서 우리나라에 맞는 필수 생활 서비스 부분하고 우리나라 인구 규모에 맞는 분류를 통해 가지고 폐업이나 유지하는 그런 어떤 임계점, 그다음에 그 인구 분류 앞에서 말한 5개 유형을 고려를 해서 인구 유형을 분류를 해가지고 기초생활 서비스의 업종 유폐업 인구 규모를 산정을 해봤습니다. 이건 기존에 농경영에서 그 기초생활 임계 인구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거랑 이제 저희가 좀 비교를 하면서 해봤는데 여기에 빨갛게 점이 있는 게 이제 농경영에 발표했던 내용이고요. 저희가 일본 국토성에 있는 자료를 저희 나름대로의 통계나 여건에 맞게끔 바꿔서 한 분석이 요 막대입니다. 얼추 크게 벗어나는 부분이 크게 있지 않고 유사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요 부분을 보시면 2000년대에 요 해당되는 읍면수가 2020년도에 급격하게 이 소멸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곳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초생활 서비스라는 것들이 국가가 제공하는 부분도 있지만 자발적으로 민간에서 일어나는 서비스 부분은 인구 규모나 아니면은 지역의 경제 활동 부분하고 연계돼서 이런 업종의 유지나 폐업이 연계되고 있다라는 걸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거에서 오는 시사점은 그 단일적으로 읍면에 대한 단일 인구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좀 유사한 것들을 조금 규모화해서 새로운 농촌의 공간 규모를 한번 연구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시사점을 저희 연구진은 얻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기존의 그 기후 변화 대응에서 재생에너지 전환 문제입니다. 이거는 되게 심각하게 많이 거론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발빠른 뭐 정책들도 발표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농식품부가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재생에너지나 축산지구 등을 통해서 에너지 전환에 관련된 특화지구를 도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특화지구를 어떻게 관리하고 그다음에 유용하게 정책적으로 완성시키느냐가 에너지 전환과도 상당히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저희가 별도로 또 다른 팀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 좀 시사점으로 저희가 말할 수 있는 거는 농촌형
분산 에너지, 그러니까 농촌의 에너지 효율화에 대한 어떤 구상이 이 지구를 통해서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농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지금 뭐 생산, 유통, 소비, 그다음에 IT 기술을 통합한 여러 가지 데이터 기반의 기술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푸드테크 혁명이나 에그테크 같은 산업 경쟁력 강화에 대한 여러 가지 강조가 연구나 이런 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농업도 이제는 그 국내에서만 머물 게 아니고 세계 글로벌 환경과 연계해서 나가야 된다. 이런 부분이 시사점으로 도출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각 그 국책연구원, 그러니까 국토연구원이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그다음에 녹색기술센터, 산업연구원 등에서 각각의 그 연구원이 가진 그 시각에서 그 글로벌 이슈를 분석을 한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4개 분야, 사회변화, 기후변화, 기술혁신, 경제소득이라는 4개 카테고리에서 농업농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어떤 글로벌 그 트렌드를 저희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 소멸이라든가 아니면 물 부족, 미래 에너지 거래, 그다음에 데이터, 그다음에 에너지 그 디지털로의 그 그린 전환,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이나 고용, 뭐 기타 이런 것들이 농촌과 무관하지 않게 타 부처의 여러 가지 것들이 농촌과 연계되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조금 이 부분에서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타국의 사례를 봤을 때 농촌 지역에 대한 문제는 농촌을 내 주무국인 농림식품부 혼자만이 하는 게 아니고 관련되어 있는 부처들이 좀 힘을 모아서 협조하는 관계에서 정책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보시는 바와 같이 농촌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상황에서 좀 그 부처 간의 협업이 강조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농촌 다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2003년도에 농촌 어메니티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면서 농촌의 자원을 활용해서 농촌의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그런 연구를 진행을 했었고 거기에 맞춰서 조사 사업과 산업화에 대한 모델을 만들어 갔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농촌의 문제는 경제적이거나 아니면 사회 그 서비스 분야에 대한 것들을 확장하는 쪽에 저희가 주안점을 뒀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앞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트렌드를 봤을 때 농촌다움은 좀 개념이 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손용훈 교수님과 연구팀과 저희가 논의한 바로는 농촌다움은 이제 편안함, 즐거움, 그다음에 쾌적함 등 농촌에서 경험하는 긍정적인 감흥과 경감 및 쾌적성, 지역 정체성 등 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총괄하는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되고요. 이러한 것들은 경제, 사회, 환경, 그다음에 기술 등 다양한 변화에 대한 새로운 기대와 가치로 인식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소득이나 인구 같은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앞으로 농촌의 가치나 기능적, 그러니까 질적인 측면까지 확장을 해서 이제 개념이 도입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그림은 재작년에 제가 이제 발표할 때 썼던 그림인데요.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농촌 재생하고 관련되어 있는 기능적인 것, 그다음에 균형 발전이라는 농촌 가치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를 손용훈 교수님 팀에서 이제 이건 주도적으로 제안했던 건데요. 그럼 이를 구현하는 방법이 뭘까? 어떤 것들에 의해서 농촌다움이 구현될까? 과거에는 단일 사업에 의한 소득 증대나 이런 걸로 농촌다움이 구현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적기에 이제 제도가 마련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농촌 공간 계획 같은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조직적이고 또 계획적으로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팀에서는 농촌 공간 계획을 통해서 농촌다움이 구현이 되고 그에 따른 원칙을 4가지를 제안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보전입니다. 보전은 기본적으로 농촌 지역에 있는 깨끗한 수자원이나 경관이나 농업유산 등 기존에 이어온 것들을 잘 보존하면서 그 가치를 높이는 거고요. 그다음에 생산 부분입니다. 이거는 농촌 자체가 가지고 있는 농업과 연계된 기초적, 기본적인 그런 생산적인 기능을 강화하자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은 기존의 농촌 지역의 인구가 감소되는 것들을 감안했을 때 지금 많이 이제 회자되고 있는 생활 인구 측면에서 농촌에 관여되어 있는 분들을 많이 이끌어들이고 기존의 농촌 지역의 주민들과 교류하면서 새로운 공간으로 창출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은 창조성입니다. 이 부분은 그 다른 나라보다 저희가 이 창조성 부분에서는 조금 앞서 있다고 손영훈 교수님도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다양한 아이디어의 그 사업이라고 할까요? 정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런 노력을 통해서 농촌 지역에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공간이 조성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은 요 네 가지 원칙이 어떻게 작용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도식화한 내용입니다. 요걸 조금 확장시켜 보면은 농촌공간 계획 시스템이라는 걸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이 시스템은 뭐 영어니까 한국말로 하면 체계라고 그러겠죠. 그래서 기존에는 그 농촌 지역의 그 자연 환경적인 시스템과 그다음에 공동체나 아니면 농촌 지역 사회에 대한 사회 경제적인 시스템으로 농촌을 이끌어갔다고 하면 지금 만들어진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에 의해서 이제 앞으로는 농촌공간 계획 시스템이 주도적으로 수요를 반영하고 계획화하고 실행함으로써 그 결과물을 가지고 다른 계획을 또 수립하고 그 성과를 논하는 그런 걸 통해서 발전해가는 모습으로 바뀔 거라고 저희는 믿고 있고요.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사회 변화나 아니면 기후 변화, 기술 혁신, 경제 소득 분야의 여러 가지 요인들이 포괄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그 요번에 이제 그 농촌 정책과에서 농촌 공간 계획의 시범 사업을 통해서 이제 내년까지 좀 구체적인 예를 만들어 갈 텐데요. 거기 안에서 조금 더 다양한 아이템들과 계획에 조금 변화가 있기를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그 유럽 연합에서 2021년도에 그 기후 환경이나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2040년 미래상을 담은 보고서를 출간했습니다. 여기에서도 기술이나 경제, 사회, 환경, 정책적인 요인의 영향을 가지고 4개의 유형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도시 근교라는 지역으로 기존의 그 도시화의 적극성을 활용해서 발전하는 구도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려하는 사항은 난개발이나 과도한 개발을 이제 방지하는 그런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농촌 재생이라는 지역인데요. 이거는 농촌 다음에 가치를 잘 유지하고 이걸 통해서 농촌 계획을 가지고 지역을 발전시키는 그런 지역을 하나 유형화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농촌 특성화인데 이건 아마 인구가 감소되고 지역 공동체가 분열될 경우에 새로운 어떤 지역의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기업이라든가 새로운 에너지를 넣으면서 지역을 새로운 공간으로 전환하는 그런 지역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농촌 연계는 지역의 힘이 약하지만 유사한 지역들을 묶거나 아니면 특성을 연계했을 때 실현이 나는 곳들을 묶어서 농촌의 연계 지역으로 만들어가는 연합 공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4가지 유형을 EU에서는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런 사례를 보고 그 농촌 다음에 미래상에 대한 어떤 기대치를 조금 표현해 봤는데요. 지금까지 농촌의 현안이나 이런 것들을 사업을 통해서 이제 해결하려는 그런 게 지금까지 어떤 시나리오였다고 하면 그게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현재의 농촌을 발전시키는 거에는 아마 이의가 없으실 걸로 생각합니다. 근데 앞으로의 농촌의 미래는 농촌 공간계획이라는 큰 틀에서 갖가지 사업과 아니면 기술, 그다음에 경제적인 어떤 활동 인구의 교류, 그다음에 정책적인 어떤 사항들이 종합화돼서 좀 더 높은 단계의 미래 농촌으로 발전하리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 공간 계획의 역할이나 아니면 그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제언하고 싶은 게 이제 그 논의된 게 이제 4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저희 연구원의 젊은 친구들 위주로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 기업하고 창업자들, 일단은 농촌 지역에 어떤 그 활력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유입되는 지역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그런 내용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여기에는 사회적인 투자가 가미가 돼야 되고요. 일자리나 아니면 신비즈니스를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지역에서 없는 거는 아닙니다. 뭐 상주의 스마트 혁신밸리나 아니면은 농촌다움을 산업 관광으로 연계하고 있는 음성, 그다음에 일본의 효고현의 이노베이션 스쿨 같이 어떤 기업 환경에 대해서 좀 친화적으로 가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여성 청년들이 좋아하는 지역. 제가 예전에 한번 발표를 할 때 젊은 농촌 만들기라는 얘기를 한번 했더니 굉장히 호응이 좋았는데요. 지금 농촌을 조금이라도 젊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분들이 이제 농촌으로 이주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농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거기를 자기의 제2의 고향이나 아니면 자기 라이프 스타일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인식하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노력들이 지방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뭐 교육 관련돼서 어려서부터 이제 교류를 한다던가, 아니면 청년들로 하여금 모여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던가, 이런 노력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문화예술의 매력적인 지역 조성입니다. 이거는 농촌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과 경관들,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요. 그다음에 천혜의 자원이라고 하는 뭐 산이나 바다 같은 걸 이용해서 원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줌으로써 지역이나 아니면 외부의 인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농촌이 일만 하고 이게 생산하는 공간이 아니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전환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네 번째는 최근에 그 기후 변화에 따라서 자연재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예방 시스템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도 이러한 노력들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많이 하고 있는데 좀 더 종합적이고 지역의 맞춤형으로 지역의 안정과 안심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걸 좀 종합해 보면요. 개별적인 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린 4가지가 추진되기보다는 농촌 공간 계획 시스템 안에서 4개가 같은 융합석으로 나타나든지, 아니면 유력한 기업가 아니면 청년이 매칭이 돼서 나타나든지, 여러 가지 복합 모델을 통해서 나타나야 될 것 같고요. 이 4개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이나 아니면 정책의 아이템들이 앞으로 발굴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를 통해서 농촌다움은 사회변화와 기후변화, 기술혁신, 경제소득을 포함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될 거고요.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야 하는 농촌공간 계획은 앞으로의 농촌 미래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더 나은 미래상을 표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저희 연구팀이 연구했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농촌공간 계획을 통해서 농촌이 굉장히 많이 변해갈 수 있는 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촌공간 계획 시스템이 지금 초기라 여러 가지 뭐 논란도 있고 뭐 지적도 있고 거기에 대한 개선안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거기에 대한 응원과 많은 격려를 해주시면 아마 농식품부에서 농촌공간 계획이라는 이런 정책이 성공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범 박사님께서 미래 농촌 공간은 어떤 모습일까를 그려보는데 농촌에 대한 현황을 아주 흥미 있게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기후 변화도 포함시켰고, 또 농촌 다움과 공간 계획 시스템, 농촌 다움이라는 것이 일단 보통 어메니티나 쾌적성뿐이 아니라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로 오늘 제시를 했어요. 편안함, 즐거움, 쾌적함, 긍정적인 감흥 플러스 농촌의 다차원적인 가치를 제시를 했기 때문에
어떤 미래 농촌이 추구하는 지향점이 바로 농촌 다음이 아니겠느냐 하면서 4C를 제시해 줬어요. 컨저베이션 굉장히 와닿는데요. 컬티베이션 생산, 보존, 생산, 커뮤니티 공동체, 그리고 마지막에 크리에이티비티. 우리 김상범 박사님은 한국이 오히려 크리에이티비티에 굉장히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잘 살린다면 농촌이 더 시사하는 바가 크고, 어떻게 보면 오늘 농촌 공간 재구조와 관련된 어떤 시스템을 오늘 제시했고 마지막에 제시했는데, 그중에 4가지 팩트는 제가 굉장히 와닿는 것 같아요. 사회 기술 혁신, 우리 오늘 기술 혁신에 또 대가님께서 오늘 좀 이따 우리 토론을 이주량 박사님 토론해 주실 텐데, 기후 변화, 또 경제 소득, 어떤 사회적인 변화, 이렇게 4가지 팩터의 어떤 드라이빙 포스. 그러니까 농촌 다음하면 그냥 농촌 경관 아름답게 하고 쾌적성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제시했고, 마지막으로는 4가지 이유의 유형을 따라서 도시 근교라든지 또 농촌 재생, 농촌 특성화, 농촌 연계, 이걸 기초로 한 4가지 정책 지원이 크게 와닿습니다. 기업과 창업자들이 좋아하는 지역, 여성과 청년이 좋아하는 어떤 지역 만들고, 또 농촌 문화와 예술이 매력적인 것, 그다음에 안심과 안전한 지역 조성. 어떻게 보면 결합될 수 있는 것도 있고 각각도 있고 굉장히 의미가 있는 정책 제안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한번 토론하실 때 또 플로어에서 또 우리 지정 토론하신 분들이 좋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은 사실 4분입니다만 우리 3분의 핵심적인 내용하고, 혹시 나중에 정책과 관련된 거 있으면 정아람 과장님께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조영재 박사님, 두 번째로는 이주량 박사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서울대학교의 우리 교수님 박인권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 PPT로 이미 준비가 됐기 때문에 PPT로 한 다음에 여기 앉아야 될 거예요. 조영재 박사님은 일본 동경대학교에서 농촌 계획을 했고, 최근에 인구 감소에 대한 농촌 지역 재상이라든지 재편이라든지 현재는 충남 연구원에서 큰 미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영재 박사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죠. 토론문이 여기 준비되어 있죠? 예. 예, 그 소개받은 조영재입니다. 토론 말씀드리겠는데요. 오늘 아마 2가지 그 발제문이 현재 지금 농촌 공간과 관련해서 현재의 어떤 제도적인 측면, 또 2번째 발제는 현황을 좀 바탕으로 하는 약간 미래지향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을 좀 다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첫 번째 그 다루었던 발제문, 특히 이제 농촌공간 재구자법 관련해서는 사실은 아직도 많이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훌륭한 전문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향후 많이 개선이 좀 될 것으로 생각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뭐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고, 단지 조금 제가 이제 농촌 계획을 전공을 하고 있고요. 특히 현장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 이 타이밍에서 조금 아쉽다, 이 법이 좀 아쉬웠다라고 좀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시는 것처럼 2019년 11월부터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인구 감소 시대에 도래를 했어요. 그리고 지방 소멸에 대한 위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미 농촌 지역은 이미 이제 소멸의 위기에 지금 밀접하게 지금 잡혀 있는 상황이고, 특히 상당히 중요한 좀 과도기적인 어떤 시기를 지금 거쳐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내용들이 이 법에 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라는 부분들이 좀 상당히 좀 안타깝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아마 이 법을 아마 수단으로 해서 앞으로 더 많은 논의가 좀 진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토론에서는 약간 좀 그렇다면은 뭐 때에 따라서는 약간 중장기적이고 약간 먼 미래에 관련된 부분인데, 그렇다면 농촌공간 관련해서 이런 전망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우리가 노력을 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겠고요. 약간 제가 아무래도 현장 제한적인 연구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현장 실제적인 어떤 이야기와 좀
관련된 내용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농업을 이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고요. 저는 이제 농업은 전공한 게 아니지만 현장에 가 보면은 분명히 지금 파악할 수 있는 부분들은 누가 뭐래도 농업의 규모화라든지 또 기계화, 특히 이제 스마트팜이라든지 이거는 시대의 어떤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와 동시에 나타나는 게 농가 인구가 자연스럽게 지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고령화뿐만 아니라 당연하게 이제 그 대규모가 되면서 농가 인구가 할 수밖에 없는 거고, 현재 아마 4% 5% 정도의 농가가 지금 우리나라 전체를 지금 먹을거리 좀 생산을 하고 있는데 아마 1% 이하로 지금 감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와 동시에 지금 전망이 될 수 있는 게 대부분 이제 청년들 중심으로 해서 뭐 농업 후계자라든지 들어오게 되는데 이러한 농업을 베이스로 하는 귀농자들이 대부분 농촌 지역 곳곳에 마을까지 들어가서 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 중심지나 일부 대도시에서 살면서 다니면서 이제 농업을 경영하게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시 지역에는 직주분리 현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농주분리 현상이 일반화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고, 특히 농촌 소멸, 특히 마을 단위 소멸이 사실은 행정리 단위 그 이하가 이제 자연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자연마을 단위에서는 이미 좀 소멸돼 진행이 좀 되고 있고, 이 자연마을에 인접해서 조성되어 있던 중산간 지역의 어떤 농지들이 이미 이제 휴경지화되고 있는 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과연 앞으로 국토의 어떤 효율적인 관리, 그리고 그 식량 안보의 측면에서 이러한 부분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제 중요한 테마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쨌든 간에 농업 경영 형태의 변화, 오전에도 잠깐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이거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건 뭐 농업 쪽에서 충분히 이야기가 좀 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계 농지를 어떻게 자원할 것인가, 이 부분도 중요한 좀 테마가 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과거 농촌 지역이 사실은 식량 생산 공간으로서의 자리매김이 돼 있었죠. 그래서 물론 지금도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농촌 마을이 사실은 식량 생산 공간을 위한 어떤 하나의 전초기지 역할을 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국토 전체적인 측면에서 정주 공간으로서 당당한 위상들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사실 맞는 말이죠. 삶의 질이나 서비스의 문제가 발생한 것은 사실인데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국토 정주 공간으로서의 수요가 크게 확대될 것이다. 아시는 것처럼 농촌 지역에 이미 농업을 생업을 하지 않는 이제 귀촌들이 크게 이제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이분들은 뭐 이렇게 농업은 그러니까 먹고 살 만한 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소소한 일자리를 이제 요구하는 분들에 대한 좀 수요가 많은데, 이분들이 농촌 지역에 왔던 이유는 분명히 도시 지역에는 찾지 못하는 농촌다움, 오늘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런 농촌다움에 대한 수요를 가지고 이제 왔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도시 지역은 사실은 컴팩트와 축소 도시가 이제 많이 진행되면서 농촌은 소멸되더라 사실은 끝까지 도시 지역은 살아남을 거랍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근데 접근하는 방식이 일명 농촌을 도시화시키는 게 농촌을 활성화다라고 이해하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농촌은 농촌이고 도시는 도시고요. 그래서 도시 지역에서 가질 수 없는 농촌다움, 그리고 농촌 지역의 이러한 자원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차별화된 정주 지역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 뭐 이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특히 어쩔 수 없이 농촌 지역은 인구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도시 지역에 살면서도 어떻게 농촌 지역으로 다양한 어떤 정주뿐만 아니라 체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갈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좀 테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농촌 공간의 효율적 관리 및 공간적 질병에 대한 수요가 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죠. 농촌 마을이 점점 이제 소멸로 향해 가고 있는 마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중산간 지역부터 시작해서. 그렇다면 이제 남겨져 있는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가 이제 대부분 중요한 그 이슈라고 좀 볼 수 있고요. 특히 뭐 빈집의 문제, 이미 유휴시설의 문제, 다양한 논의가 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이로 인해서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농촌 지역에 귀촌인들이 들어오고 있지만 사실은 이들도 사실 고령화되고 있고 국가 전체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까 지금은 사실 농촌 마을이 집적화되어 있는 형태의 공간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게 뭐 한두 가구 정도 남고 다 이렇게 뭐 소멸될 거 생각되고, 그래서 농촌 마을에 이러한 산촌화, 파편화가 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농촌 재구자법
농협이 사실은 핵심으로 가져가고 있는 부분들이 농촌 이 난개발 문제인데, 사실 난개발 문제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근데 인구 감소 시대에 보자면 사실은 농촌 지역에서 중요한 이슈는 난개발보다도 무개발, 무행위, 아무런 행위가 일어나지 않는 마을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할 건데, 이제부터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농촌 지역, 특히 농촌 마을에 대한 재개발, 재정비, 때에 따라서는 이미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가 확대되고 있는 게, 때에 따라서는 마을을 이주시키는 방안도 우리가 하나의 농촌계획 기법으로서 좀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이 짧게 말씀드리겠는데요. 또 중요한 어떤 현상 중에 하나가 인구 구선의 역전 현상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기존 주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농촌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었는데, 점점 이제 귀농이나 귀촌이 외부인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리고 기존 주민들이 이제 고령화되고 사망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기존에 있는 인구 구성들이 이제 역전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고, 이게 향후 10년 이내에 완전히 이제 뒤집힐 거라고 생각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커뮤니티가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농촌 마을은 전통적으로 이 약간 폐쇄적인 어떤 공동체성을 갖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역귀농이나 역귀촌의 원인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마 향후 10년 이내에 자동적으로 해소가 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새롭게 이렇게 인구 구성 역전 현상으로 인해서 새롭게 구성되는 신규 주민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킬 건가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입니다. 아마 농촌 연구하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신규 주민이 이 지역 활성화에 어느 정도 참여하냐가 지역 활성화의 중요한 척도가 되어 있는 것도 저희들이 현장에서 많이 볼 수 있고요. 특히 마을 만들기 사업이 대부분 행정리 단위로 마을 만들기가 많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새로 들어온 주민들의 특성을 보면은 마을 단위가 아니고 그 이상의 지역 단위로 넘어가기 때문에 지역 단위에서의, 마을 단위를 넘어서는 지역 단위에서의 어떤 신내발적 발전을 바탕으로 한 마을 만들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실은 행정리, 가장 최소 단위가 행정리인데요. 행정리로서의 어떤 기능을 상실하는 그런 마을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행정리 단위의 개편들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생활 서비스가 생활권, 농촌 생활권, 특히 이 재생 활성화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기존의 읍면소지가 갖고 있는 기능과 역할들이 많이 축소되어 버려서 사실 이상적인 생활권을 형성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 시군 단위의 생활권보다는 그 이상의 광역 생활권에 대한 논의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특히 농촌 지역 현장에서는 이 근거리 기초 생활 서비스를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좀 전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영재 박사님께서 인구 감소 시대 농촌 공간에 대한 미래 전망과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좀 암울한 전망이기도 하고, 또 농촌이 빠르게 변화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 농촌 지역의 인구 구성이 역전된다고 하고, 새로운 커뮤니티, 또 행정단의 개편이라는 굉장히 큰 또 중요한 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은 이주량 박사님이신데요. 사실 이주량 박사님은 기술혁신의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인데, 연세대학교에서 경영학 석박사시고, 재밌는 것은 우리 이 박사님의 미션은 농업계와 과학계의 가교육화를 숙명으로 생각하고, 또 우리 농업 과학계를 미래를 준비하는 의미 있는 굉장히 중요한 미션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박사님의 임팩트 있는 또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한 5분 정도.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주량이고요. 이게 농업농촌의 길 마시기도 한데 막상 토론하러 나오니까 대단히 부담스럽습니다. 예. 또 대선배님들 많이 계시고, 뭐 전임 청장님의, 뭐 원장님의 김상경 국장님도 와 계시고, 하여튼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저도 그 지금 농촌진흥청의 농업과학원의 홍성현 과장님이 하는 농촌재생 연구팀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농업기술 가지고 농촌 재생이나 공간 활용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만드는 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제가 공유하고 싶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농업을 발전시키는데 급해서 농촌이나 공간을 다루는 데는 조금 손이 덜 갔다, 늦게 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 생산과 소득을 중심으로 하면서 취락지구와 산업지구를 만들면 그게 이제 먼저 갔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공간 문제는 그 다음 얘기가 됐는데, 유럽의 경우는 우리랑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다를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조금 수평적으로 비교하기에는
조금 스케일이 다르고 그리고 접근 방법이 다르긴 하지만 이게 이제 그 농어민 신문에 이병선 기자께서 직접 다니면서 쓰신 내용인데 아마 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AOMB라고 Areas of Outstanding Natural Beauty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농식품부에서 영국의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일단 프로젝트죠. 근데 영국의 농식품부는 우리나라처럼 농식품의 지능에 주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농무와 식품을 붙여버린 거, 이거 환경을 붙였다는 거. 그러니까 아까 정아름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다부처 범부처의 통합 지원 이슈가 이미 오래전부터 고민이 돼 있었고 조직에 반영이 돼 있었다라는 거고요. 이게 이제 1949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농촌 공간을 아름답게 만들고 그 안에서 환경 친화적인 농업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과 수단을 같이 가져갔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46개가 지정이 돼 있어서 233만 헥타르로 나옵니다. 근데 우리나라 농지가 150만 헥타르니까 그러니까 농지만으로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농촌 지역 사이즈가 이제 영국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저 정도 되는 거고요. 저건 영국 농촌 공간의 18%, 20% 정도는 저렇게 관리가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저런 게 지정이 됐을 때 농민들이 거부하지 않는다는 거죠. 농민들한테 오히려 호재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저기 왼쪽에 보면 빨간색 동그라미를 친 데가 있지 않습니까? 저게 코츠월드라고 46개 AOMB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잘 관리되고 있다는 곳으로 보이는 곳인데 거기와 관련된 것이 그 오른쪽의 그림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 아마조니아는 프라임 비디오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조니아는 프라임 비디오가 뭐 넷플릭스 같은 건데 여기에 크락슨 농장이라는 게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다큐멘터리가 있어서 시즌 1, 2가 다 됐고 시즌 3 중이거든요. 그래서 다 합치면 20시간 정도 됩니다. 20시간 정도 되는데 제레미 크락슨이라고 자동차 프로그램 탑기어를 진행하던 아주 유명한 뉴스쇼 진행자예요. 이 뉴스쇼 진행자가 은퇴해서 코츠월드에 자기 농지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혀 일하지 않던 사람이 농업에 들어가서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찍은 겁니다. 근데 이걸 보면 영국이 농업과 농촌의 밸런스 그리고 공간과 환경과 업, 규제와 지능의 밸런스를 어떻게 가져가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자신의 농장을 가꾸면서 아주 고군분투하는 이야기인데 여기 요 사진에 보시면 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제레미 크락슨을 따라붙어서 코칭해주고 규제라든지 이런 걸 하는 컨설턴트거든요. 그래서 이 농장에 컨설턴트가 붙어서 어떻게 하는 건데 핵심 중에 하나는 공간과 환경이 항상 업의 발전이나 소득보다 앞에 있고요. 그리고 규제가 지능보다 항상 앞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소득과 업을 희생하는 거지 방향성이 반대가 되진 않는다는 거죠. 근데 한국도 이제 그런 방향성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농식품만 하더라도 주무국이 농업국에서 농촌국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예전에는 미처 챙기지 못했던 공간에 대한 가치, 지역에 대한 가치, 그걸 이제 재생이라는 이름, 재구조화라는 이름으로 수단들을 찾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방향성이 바뀌고 있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보면 일단 추진 배경은 유럽도 지난 50년간을 놓고 보면 농촌 인구의 90%가 사라진 마을이 대다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 역시 그 아름다운 농촌, 뭐 교육과 의료가 잘 갖춰져 있는 농촌으로 보이지만 인구의 90%가 사라진 마을이 대다수였다라는 거고요. 이미 1990년도부터 마을 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농업의 간격도 있지만 농촌의 간격은 우리보다 한 40년, 50년 앞서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독일이나 영국 등의 제일 좋은 농촌을 가진 곳의 사례를 보면 업을 발전시키는 것과 마을을 발전시키는 것 그리고 농촌 공간 재생 계획이 하는 건 이제 원바디라고 볼 수 있고 그 아까 재구조화법이나 그 농촌 공간 계획에서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중앙정부로는 가이드라인을 던지고 지역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은 상향식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항상 규제와 지원은 결합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원 일방도가 아니고 규제를 걸면서 지원을 매칭시켜서 이걸 지키는 건 이제 컴플라이언스 룰인 거죠. 그 규제를 지키면 주는 거 이게 되는 거고 그리고 항상 주민 참여 워킹 그룹이 주도를 하고 있어서 지역마다 특색이 달라서 그렇게 됐다는 거고 최근의 동향은 예전의 가치는 공간 환경 지역에서 환경 속에서 농업을 어떻게 만들까를
고민했다 그러면 최근에는 스마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이 기술이 탑 수준의 기술이 아니고 일상의 편의성을 키워줄 수 있는 작은 기술이지만 편의성을 높이는, 그러니까 마을에서 그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라든지 뭐 애플리케이션이라든지 이런 식의 생활체감형 기술을 넣어준다는 거고, 기후변화랑 에너지라는 게 완전히 새로운 키워드로 들어왔다라는 거고요. 청년에 대한 고민은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놓고 그다음에 우리의 움직임을 봤을 때 대체적인 시살점은, 그러니까 농촌공간 재구조화나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그다음 농촌공간계획 이런 것들은 긴 여정의 출발일 뿐이다. 그러니까 30년, 40년, 50년을 가야 되는 출발선은 이제 찍었다, 스타트를 끊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명확한 건 다부처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농업이라는 인구가 공간을 조금만 벗어나면 여러 가지 부처, 환경부, 행안부, 그다음 지자체, 산업부 등등등 모든 부처가 연결이 돼 있어서 농식품부의 역할 범위를 바로 넘어서게 된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아까 통합지원이라고 말씀하신 거. 이건 뭐 끝없는 고민과 토론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한국도 규제에 대해서 지금보다 훨씬 공격적이어야 된다. 정부 규제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도 이제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겠죠. 이제 정서상. 거 있고, 그다음에 기업과 청년 유의 지역 혁신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정도의 시사점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이주령 박사님, 과학기술재경원에서 어떤 그 기술 혁신에 대해서 하는데, 역시 농촌의 혁신과 관련돼서 굉장히 임팩트 있는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시사점과 관련돼서는 우리한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소개 크락슨 그 AONB가 굉장히 와닿습니다. 이게 보니까 233만 헥타면은 우리나라 농경지보다 많네요. 물론 결국은 어떤 탁월한 자연의 어떤 아름다움을 보관한 어떤 특별 보호구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AONB. 지난번에 우리 이거 코츠월드 거기 갔다 오신 거예요, 손양원 교수님? 갔다 왔죠? 예, 갔다 오셔가지고 생생한 얘기를 들려주셔서 제가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세 번째로는 박인권 교수님, 서울대 환경대학원의 교수로 계시고 미국 오하이오 대학교에서 석박사, 도시 및 아마 지역계획학 박사를 하셨는데, 사실 농업 분야에는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아마 손양원 교수님하고 같이 연구팀을 하면서 지역개발 쪽에 큰 역할도 하시고 계셨으니까 그런 쪽에 우리 농업 분야를 좀 소홀히 않게끔 이렇게 우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박 교수님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예,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소개받은 대로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도시 및 지역계획학 가르치고 있고요. 관련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부터 이제 그 손영훈 교수님하고 함께 그 농촌다움에 대해서 같이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앞에서 두 분 발표자들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보면은, 그러니까 미래 크게 보면 이제 저는 이제 국토 공간 구조 이런 쪽에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면 이제 공간 구조가 크게 변해가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농촌이 잘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내용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우선 저희 분야에서 이 그림은 이제 왼쪽 그림은 그 메가시티의 어떤 성장을 보여주는 그림인데, 최근에 논의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뭐 김포시 편입이라든가 부울경 뭐 메가시티 리전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면서, 근데 이제 이게 뭐 어제 오늘 나온 얘기는 아니고 그 60년대부터 뭐 행성적 도시화라 그래가지고요.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는 이 말 그대로 이 지구라는 행성 전체가 다 도시로 되는 날이 올 거다. 그런 예측을 하고, 그러니까 1968년도에 이제 르페브르라는 학자가
그 개념을 도입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전 세계 도시화율이 30%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런 예측을 했다는 거는 좀 그 당시로서는 놀라운 건데 지금 보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50%가 넘었고 그때 이제 그렇게 주장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농촌이 사라진다는 것이 아니라 도시적 생활 양식이 전 지구를 지배하게 될 것이고 농촌에서도 도시와 연결성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도시와의 어떤 관련성이 없는 공간은 찾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이 왼쪽에 있는 지도는 그런 어떤 메가시티의 성장을 보여주는 지도인데 그 우리나라 통근통행 조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가지고 실제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서 통근통행하는 그런 이동을 가지고 그 주요 대도시로 이렇게 집중되는 것을 조사를 했어요. 근데 왼쪽은 2010년도, 오른쪽은 2016년도 자료입니다. 뭐 이게 가장 최근에 있는 자료 조사라서 그 이후에는 지금 뭐 그냥 행정 데이터로 조사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두 개만 비교를 해보면 그 6년 사이에도 굉장히 그 집중도가 더 심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서울 수도권 지역으로 굉장히 크게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산, 울산, 경남은 이제 나머지 지역은 대체로 크게 비슷한데 저쪽 세종, 대전 쪽에 조금 더 커지고 재밌는 것은 뭐 별로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만 그래도 전라북도에서 전주가 2010년도까지만 해도 꽤 중심성이 있었는데 이제 거의 다 오른쪽에 보면 거의 존재가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우리 국토 공간 구조가 큰 대도시, 수도권, 그 다음에 주요 부산이라던가 이런 광역 도시로 메가시티 중심으로 해서 재편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실제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지도는 그 농촌 지역 중에서 그 대도시와 연관이 큰 그러니까 적어도 대도시 그 인접해 있는 대도시와 그 통근통행에서 5% 이상 그쪽으로 향하고 있는 그 지역을 표시한 겁니다. 보면 굉장히 많죠. 5%면 적은 거 같지만 상당히 많은 비중입니다. 지금 김포가 편입 논의가 되고 있지만 거기가 한 10%, 12%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5%면 적지 않은 그런 비중인데 상당히 많은 농촌 지역이 읍면 지역이 다 그런 대도시 지역과 굉장히 큰 연관성, 커넥션이 있는 지역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메가시티 중심으로 국토공간 구조가 재편이 돼가고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그런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농촌의 발전을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되느냐 이것을 위해서 제가 이제 실증 분석을 좀 저희 연구원을 같이 해봤는데 이제 여러 그 통계적인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해보니까 그 농촌 지역, 읍면 지역의 발달을 결정하는 요소 중에 어떤 것이 중요하냐 했을 때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중심 대도시와의 연결성 그것이 어떤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그게 그 시각적으로 좀 표현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색깔이 진할수록 빨간색 가까울수록 그 대도시권의 영향력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거의 우리나라는 거의 한 반, 뭐 3분의 1, 반 가까이가 수도권의 영향력에 다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얼마나 잘 근접해 있고 잘 연결되어 있느냐가 그 농촌 심지어 농촌 지역만 가지고 한 건데도 농촌 지역에서 어떤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더라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에 보면은 그나마 이쪽 부울경 쪽에 조금 그런 큰 중심이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광역 도시들은 더 범위는 조금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중심 대도시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기회, 그다음에 서비스, 여러 가지 생활 편의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그 중심 도시가 강력한 그런 서비스나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중심 도시와 얼마나 잘 연결되어 있느냐, 도로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네트워크 경제 관계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요. 뭐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중심 도시와 도농 교류가 또 얼마나 활발하게 이루어지는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농촌 지역의 성장에 큰 영향이 있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더 재밌는 건 사실은 저는 두 번째라고 생각을 하는데 두 번째 발견은 뭐였냐면 그렇다면 이제 이
대도시와 근접하지 않은 농촌은 다 이제 망하는 거냐, 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굉장히 이제 좀 접근성도 안 좋고 먼데도 어떤 저희가 생각하기엔 농촌다움이라고 할 만한 요소가 있는 지역들은 그래도 인구 증가나 이런 측면에서 덜 감소한다든가 성장한다든가 이런 것을 보이는데, 예를 들면 이제 자족성이나 창조적 경제, 사회자본, 어떤 정체성, 고유의 어떤 농촌의 고유의 어떤 특성, 어떤 양호한 환경, 자연환경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갖춘 지역들은 상당히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예를 들면 긍정적인 요소로 저희가 확인이 됐던 것은 로컬 푸드 농장 같은 데가 이게 좀 잘 되고 있는 지역들, 그런 농촌 지역들은 그래도 괜찮았고요. 마을 축제라든가 뭐 그런 것이 잘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이라든지, 또는 경관을 잘 보존하기 위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들. 반면에 부정적인 그런 농촌은 그러니까 대규모 경작지, 이제 과거에는 생산 활동으로 굉장히 좋은 지역이었지만 이런 데는 이제 오히려 굉장히 쇠퇴하고 있는 것이고, 공장이 있어도 나홀로 공장 이렇게 있는 그런 지역들. 그다음에 돼지 축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농촌다움을 좀 훼손할 만한 그런 요소들은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더라 하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것이 하나의 가능성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행성적 도시화라고 하는 거, 그다음 메가시티 리전으로 전 지구가 다 재편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큰 대세는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틈새라고 그럴까, 농촌이 충분히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도 있다라는 것이 확인이 돼서 저희 이제 그것은 이제 구성적 외부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행성적 도시화 그 가설에 대한 일종의 약간의 뭐 반론 내지는 좀 틈새 이런 것을 이제 공백을 이야기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망을 놓고 볼 때 그 앞서 두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시도다 이렇게 저희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토공간 구조 측면에서 볼 때는요. 특히 이제 농촌의 어떤 위치와 상황에 따른 차별적 접근. 아까 그 김상덕 박사님 말씀하실 때 그 이외에 4가지 지역 유형 말씀하셨는데, 특히 이 연구랑 관련이 있는 2개의 그런 지역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시 근교화하는 지역과 농촌 재생과 관련돼 있는 그런 지역. 그러니까 도시 근교라면 아까 첫 번째 중심도 대도시와의 연결성을 강화시킨다든가 도농교류를 한다든가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반면에 또 난개발을 방지하는 이런 활동들을 하면 충분히 잘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농촌 재생 지역이라고 한다면 그 농촌 다음에 매력을 지닌 그런 농촌, 그런 데서는 경관, 환경, 로컬푸드, 마을 축제 이런 요소들을 또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그것을 위한 어떤 제도적 장치가 지금 농촌계획법 그 정아람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그 법을 보시면은 어떤 토지 이용 규제와 같은 기존의 국토계획법 같은 데서 이야기했던 그런 토지 이용 규제도 있지만, 농촌 재생의 어떤 큰 그림을 보여주는, 사실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요소가 같이 결합되어 있는, 2가지 요소가 같이 다 결합되어 있는 그런 제도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농촌 다음에 재생과 균형 발전의 종합적 큰 그림을 보여주는 그런 계획이 이제 농촌 계획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단순한 기존의 어떤 토지용 규제로서의 그 조닝보다는 조금 더 큰 얘기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것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김상무 박사님 말씀하신 4C 그 원칙, 보존, 생산, 공동체, 창조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농촌 다음에 그런 요소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창조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계획에서 굉장히 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앞에 보존이나 생산 공동체 이런 거 하다 보면 그냥 과거로 회귀하자는 얘기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건 아니거든요. 지금 잘 되고 있는 지역들 보면 그것을 넘어서는 새로운 어떤 창조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오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해서 이제 추진해 간다면 농촌의 어떤 새로운 미래의 그런 방향이, 발전의 길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 앉으시죠. 가서. 예. 토론 오신 분, 발표 오신 분 앞에 이제 앉으시면 됩니다.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만 조금 시간 더 써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김한호 교수님 뒤에 와 계십니다만은 아무튼 조금 더 쓰죠. 우리 발표 오신 분 또 앉으시고 어차피 메가시티 중심, 사실 메가시티와 관련돼서는 최근에 논란도 많이 있습니다만 농촌이 소외되는 줄 알았는데
또 농촌 국토 어떤 중심 재편과 관련돼서 굉장히 의미 있고 또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토론 시간입니다만은 시간은 많지는 않은데 우리가 조금 또 휴식 시간이 있습니다만은 플로어에서 또 오늘 관련돼서 김상범 오십시오. 우리 손영훈 교수님 오십시오. 예. 지금은 이제 우리 정아람 과장님 토론 지금 못하셨습니다만은 나중에 또 혹시 정책적으로나 질문이 있거나 좀 마지막에 발언 기회를 드리면서 플로어에서 지금 요이 땡하고 준비하고 있는 분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질문과 관련돼서 요이 땡 첫 번째 여기 김경덕 박사님 강원대 계시고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오랫동안 하셨는데 핵심적인 질문 내용 질문 코어만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죠.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제가 몇 가지 답답한 마음에 예. 갑갑한 마음에 농촌 농업 현실 어려운 걸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정아랑 과장님과 또 발표하신 조 박사님도 잘 하시는데 as is 현실이 뭔가 현실 농촌 농업 현실은 뭔가 분석 잘 됐죠, 그죠? 소멸돼 간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투비 모습 잘 그렸어요. 그걸 기본을 가지고 마스터 플랜을 이제 그려놓는단 말입니다. 아쉬운 게 how to 그걸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이 저는 못 찾겠어요. 지금도 못 찾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못 찾고 있는데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물어봅니다. 우리 정아람 과장께서는 농촌이라는 것이 삶의 터, 휴식터, 일거리터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휴식하고 사람 마음에 먹을 게 없으면 죽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김상범 과장께서 94페이지 보면은 농어촌 생활 그 만족도가 딱 잘 나와 있습니다. 제일 처음부터 게 보건 의료가 없다. 두 번째 기초생활 기반이 안 된다. 세 번째 미래 소득인 교육이 끊었다. 네 번째 현재 소득인 경제 활동이 안 된다. 이게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는 그런 마스터 플랜이 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도시가 된 것이 BC 4000년 전에 우르크가 도시가 제압되다 그러는데 6000년 동안에 모든 농촌이 도시화가 되어간 거예요. 그게 시빌라이제이션이에요. 그게 문명화예요. 이 문명화는 거대 문명의 그 방향을 우리가 거슬릴 수 있을까? 못 거슬립니다. 그럼 조금 늦출 수는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감히 여쭤보는 게 도시화는 방향을 돌 수 없다면은 농촌 내에 조금만 거점 도시라도 그걸 도시화시키자. 차라리 거기라도 잠시 중간 정거장으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 보면 어떻겠느냐? 그걸 제가 거점 도시. 네, 알겠습니다. 농촌 아니고 그 안에 꼭 한번 만들어 보자. 새로운 정거장 역할 제가 알겠습니다. 얘기 드립니다. 네, 제안 하여튼 좋은 제안이시고 거점 도시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건데 좋은 제안이고 질문보다는 소개를 간단히 하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돼요. 농업경제연구소의 김진용입니다. 예. 제가 이제 공간 구조화를 오래 할 때 보고 이제 공부를 좀 했었거든요. 한 1년 정도 했는데 굉장히 좋은 패러다임 변화 맞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하신 걸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농촌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 보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시던 농촌 회박부터 이제 사업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4개 2021년도 했던 4개 도시에 대해서 제가 공부 좀 했었는데 제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는 주민 참여를 좀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촌 해방하다 보니까 유해 정비 시설을 하다 보니까 그 축산업자들하고 막 이야기하고 주민 참여가 좀 약화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자원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연계 사업이 아까 전에 전 부처가 뛰어들어야 사업인데 농식본부가 하는 게 연계 사업이 굉장히 약한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사후 관리 문제인데 우리가 사업 시행할 단계에는 지원해 주는데 사업이 종료되어 후에는 사후 관리를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항상 농촌 개발하고 난 뒤에 끝난 뒤에는 사후 관리가 미흡해 갖고 공동체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이 법에는 굉장히 없어요. 이런 게 제가 다 구조를 들어본 법에 없고 네 번째는 이게 이제 우리 정비 사업을 하게 되면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아까 70몇 개라 그러는데 제가 할 때는 38개였는데 시군 관계자에 대한 교육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까 오래한 대로 컨설팅 업체 위주로 농촌 공간 계획이 가는 겁니다. 시군 관계자가 왜 이거 농촌 공간 정비 사업을 하는지 재정 지원 사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담당자도 바뀌지 않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컨설팅 업체 위주로 가다 보니까 주민 수요 파악도 안 되고 연계 사업도 안 되고
사후 관리도 안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좀 제가 고맙습니다. 예. 예, 정아람 과장님 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으네. 예, 시간이 이렇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말씀하신 거에 모든 게 핵심이 결국엔 그럼 지역의 역량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까 그것이 가장 관심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일단 저희도 지향하는 바는 지금 제안해 주신 거 그걸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지금 하고 있는 협약에서도 시군 관계자라든지 이제 역량 프로그램들은 들어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과연 제대로 정말 역량을 내실화 있게 키워가고 있는지 그거는 저도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똑같은 방향으로 지향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강화해야 되는 걸 숙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우리 농업위원회에서 회의할 때 우리 손양훈 교수님이 일본에 갔다 오니까 일본은 이노베이션 센터를 지역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런 수요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 한번 해주시죠. 우리 손양훈. 네, 이노베이션 센터. 지금 이제 일본에서는 우리나라, 그러니까 일본도 이제 과소화 문제가 되게 심하고, 사실은 이제 여러 정책을 하지만 그게 이제 뭐 인구 자체 감소를 돌리기는 어려운데, 그래서 최근에 관계 인구, 그러니까 지역의 미래에 역할자를 키우는데 공을 많이 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건 아까 포시에도 나왔지만 결국은 이 농촌의 문제를 새롭게 해결하려고 하면은 새로운 인재들이 필요한데, 외부에서 들어와서 도시에서 농촌에 들어와서 일하려고 하는 인재를 키우려고 할 때 어떤 것들을 가리키면 좋을까? 근데 하나 이제 저 예쁘까지 그 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가장 인상적인 것은 농업하는 기술이나 이런 걸 가리키는 것보다 거기서는 그 농촌에 있는 여러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만나서 농촌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주요 교육으로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가본 데가 이제 고베 대학하고 그다음에 그 효고현에 있는 사사야마시 안에 있는 이노베이션 센터를 갔다 왔는데,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예를 들면 농협이라든지 이런 관계자들도 이 사람의 생각이 되게 맞다, 우리랑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이제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나중에 이제 그 센터 이노베이션 스쿨을 졸업한 다음에 여기서 창업을 할 때 내가 원하는 사람과 바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그런 사례들을 보고 왔습니다. 네, 관련 주체 인식하고 역량 강화가 이 성사업의 관건이라고 굉장히 핵심적인 질문을 우리 김진용 박사님 농협경제연구소에서 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분요. 예, 핵심만 우리 군수님께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예. 저는 충북 보훈의 대청댐 상류의 규제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법에 보니까 농촌 공간 계획 수립을 시군에서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은 지금 댐이 팔당댐이라든지 소양강댐, 충주댐, 대청댐, 용담댐, 안동댐 이런 거기로 흘러 들어가는 강에 규제를 받습니다. 특별법이 있습니다. 4대강 특별법,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4개가 있는데 그 상류의 규제가 엄격합니다. 네. 뭐 그건 구체적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근데 여기 보니까 그 공간 계획 수립을 하는데 4대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가 보전이네요. 두 번째가 생산 공동체 창조성. 그런데 이 보전에 이게 딱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지금도 상류의 규제를 받고 있는데 이것도 이 계획을 수립할 때도 여기는 배제당할 그럴 확률이 크다.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규제와 지원의 결합. 예. 그러니까 규제받는 지역은 계속 규제받고, 그러니까 떠날 수밖에 없어. 댐을 막을 때도 강제 이주를 시켰고, 근데 이런 계획을 세울 때에 정책과장님이 요런 지역을 어떻게 배려할 것이냐. 그럼 여기는 지금 땅도 특별법에 의해서 4대강 특별법에 의해서 댐으로부터 직선거리 1km 이내에는 아무것도 못해요. 네. 지금 알겠습니다. 우리만 해도 축사도 못 져, 예식업 식당도 못해, 여관도 못해, 그냥 알겠습니다. 뭐 아무것도 못해요. 예. 공장 못 들어와. 예. 이런 건데 여기다 이 덤태기로 이거 다 다른데 예. 농촌을 살리고자 해서 이런 법이 만들어지고 하는데 이걸로 인해서 또 불이익을 보게 되는구나
그러면 이건 안 된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본부에서 이걸 배려하는 예. 어떤 그런 안을 좀 아마 그게 있지 않을까요? 규제와 지원의 결합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정아람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다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다른 타법상의 규제인 거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타법상에 있는 규제를 뭐 배척하거나 아니면 그 규제 위에 더 규제를 두거나 그런 계획을 가지고 아니, 있지는 그 않습니다. 기존의 예. 법에 의해서 규제 내에서 이걸 보전을 전제로 해서 계획 자체를 수립하면 이거는 맹탕이지 들어갈 수가 없잖아.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배려해서 2중 3중의 제한을 받고 더 씌우기 위해서 결국 떠나가게 만드는 네. 땅도 산다 1km 이내에는 그냥 다 정부에서 매입한다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예, 그건 나중에 하여튼 수립할 때 규제와 그걸 좀 지원에 고려해서 예, 당연히 불이익이 없도록 예. 배려해주는 차원에서의 어떤 정책이 대안이 나와줘야 된다. 그걸 예. 건의하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분 예, 간단히 소개하고 간단히 질문해 주시죠. 시간이 지금 오버됐기 때문에 예, 안경 쓰시죠. 예. 예. 저는 이제 저 건축연구소 소장입니다. 에드워드 예. 킴이라고. 네. 예. 우리나라에 그 없는 그 버티컬 파밍 식물공장 협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예. 예, 그게 아직도 우리 국가대표 말로만 K 스마트 팜 하는데 좀 놀랍게도 2주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사인하고 온 회사가 어디냐면은 메모하시면 5년 전에 CES에 나갔던 법인이 소프트웨어 법인을 갖고 있는 앤싱이라는 식물공장 김혜연 젊은 45세 젊은 청년이 사우디에 수출했답니다. 한국형 스마트팜을 대량 관상형이 아니고 저 수익형으로. 네. 그런 현상입니다. 아까 오전에 아침에 동굴 얘기도 들었지만 그건 또 팩트니까 말씀드린 거고 4차 산업을 제대로 갈아타자는 게 하나 있고 문제와 답을 한 7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째. 7가지요? 네, 7가지입니다. 제목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저 정아람 선생이 있는 그 농림축산부에 원래 이상만 국장을 제가 15년 전에 만났어요. 그게 뭐냐면 전국에 280군데에 여러분이 먹고 쓰고 동물 AISF 구제역이 280군데가 다 데드 스페이스로 3D 업종으로 다 좀 매몰되어 있어요. 못 써요. 그것도 살리자는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 해남 같은 독일인 마을 이후에 그다음도 또 다른 스위스 마을이나 이런 것들도 한국에 이주하고 싶어하는 그 실버 세대들도 있다. 따라서 수많은 시군구 군수들이 놀지 말고 이걸 좀 나눠서 한번 그 귀촌 외국인 마을도 그저 정책 분할을 뿜빠이 하자. 세 번째는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하고 있는 게 귀농귀촌이 힘드니까 서울 귀산 학교라는 네, 브랜드를 네. 만들었답니다. 네. 네 번째 전하 선생님이 키우는 그 반려동물 수목장 및 그 자연장 그것도 귀농 규제가 심합니다. 따라서 테마파크 하는 설계자로서 그것도 알겠습니다. 경사지에다가 예. 그걸 표준화시켜서 KSA로 접목시키자. 마지막으로 지난 1년 전에 코로나 끝나면서 전국에 있는 10군데 창조센터가 워크스테이션으로 힐링센터로 재미를 봤답니다. 예, 따라서 그것도 일본도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있는 워크스테이션의 힐링센터를 표준화된 거를 한번 뭐 설계를 알겠습니다. 같이 하고 싶다. 뭐 네. 그런 겁니다. 에드워드 아시겠죠? 김 건축연구소장님 아주 7가지 교연 조언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발표하신 분들께 혹시 뭐 질의 답변이나 마지막 답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면서 제가 마무리하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예, 간단히 1분 있으시면 오늘 발표하신 혹시 간단히 잠깐 1분 정도 마무리하시고 그다음에 저 예, 그러니까 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진짜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제가 뭐 어떻게 보면은 되게 어려운 주제인데 농촌공간 재구조화법 관련해서 작년부터 지금 농진청의 김상호 박사님 농진청하고 같이 이제 연구를 하고 연구팀이 굉장히 큰데 저희가 이제 새로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국민의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떠한 우리가 지금과 같이 똑같은 사회에 산다고 하면은 새로운 법이 필요 없을 수도 있는데 이제 사회가 굉장히 바뀌었고 농촌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현안이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저도 굉장히 이제 어려움에 대한 부정적인 것들도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걸 기회로 해서 여러 나라들의 사례도 직접 보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와 같은 고민을 하는 게 많더라라는 것과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이 나라들이 조금 지나면 농촌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지금 우리와 같은 고민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잘 만들어 놓으면 이 농촌다움 계획에 대한 것을 이렇게 그 기술을 전파해 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걸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이 제도를 잘 그 보완해 가면서 많이 활용될 수 있는 제도로 만들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협조를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손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정아람 과장. 예, 지금 아까 저기 농촌 공간 재구조화법이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시행을 앞두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다른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기본 방침이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와 약간 유사한 맥락에서 저희가 또 하고 있는 것이 아까 우리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농촌 소멸이 요즘 중요한 이슈지 않습니까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저희 농촌 소멸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그것도 사실 이제 저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사실 같이 고민하고 지향하고 담아야 할 것들이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저기 누구 이제 발제하신 분 중에도 토론해주신 분 중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법 자체 재생활성화 계획에도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좀 전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김경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근데 how to에 대한 고민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도 그 생각을 많이 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렇게 가야 한다? 요것까지는 괜찮아. 어떻게? 그게 참 어려운데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께서도 많이 제안해 주시고 같이 연구해 주시고 그래 주시길 좀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건 제가 부탁드릴 걸 다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법이 이제 출발을 한 법입니다. 굉장히 큰 정책의 패러다임을 출발을 한 거기 때문에 뭐 역량 강화든 뭐 이런 것들이 제가 아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지만 우리가 사실 수십 년 해와봐도 참 뭐 굉장히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기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한술에 막 법이 벌써 뭐가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걸 가지고 앞으로 30년을 어떻게 가야 될지를 제안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고 이제 좀 이렇게 도와주시는 그런 쪽으로 좀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제 말씀입니다. 예, 오늘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일단 오늘 핵심은 농촌 공간의 대전환이 시작이 됐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법적인 틀은 갖춰졌는데 하우트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하우트는 하루 아침에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빨리 로드맵을 제시를 했으면 좋겠다. 지금 여러 가지 평면적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는 뭐고 중기적으로는 뭐고 또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내용 속에 오늘 이주장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 붙여 있습니다. 우리 김상경 국장님 농특구에 와 계십니다만 농특구에서 할 일이 앞으로 많겠다. 이것이 농식품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 법과 관련돼서는 이게 특별법이 아니라 일반법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토 관리와 관련된 국토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법이 상충될 수도 있고 다부처 과제가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농업부에서 할 일이 앞으로 많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아까 다부처. 그다음에 규제와 지원의 결합이라는 컴플라이언스를 저는 줬고요. 그다음에 이와 관련돼서 역량하기 위해서 아까 지역 혁신가 또 이노베이션 스쿨 이런 해외 사례를 우리도 과감하게 이번 법을 추진하면서 또 전문가 많이 활용하고 이런 것들이 아마 농촌 또 농업인 또 이렇게 거버넌스가 돼가지고 잘 하면 저는 뭐 시작은 작지만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굉장히 의미 있는 농업구조 재편의 큰 성과를 이루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또 발표자님 또 토론자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제2호의 1분과 토론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